자, 230페이지죠. 230페이지에 있는 첨부. 첨부란 그 의미 자체가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물건이 되었다, 이런 것을 첨부라고 합니다. 이때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에 따라서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 부합이란 것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국은 소유자, 갑의 소유물, 을의 소유물에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이요,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기 때문에 한 개의 물건이 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혼화라는 것은 이거는 섞였다, 이런 뜻입니다. 두 개 이상의 물건, 즉 갑의 소유물과 을의 소유물이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섞여서 하나의 물건이 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가공이란 것은 재료에다가 사람의 노동력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이죠. 기술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낸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는 노동이 투입됐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런 모습으로서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 만들어진 물건의 소유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걸 정하는 것이 이제 첨부에 관한 논입니다. 따라서 첨부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소유권 취득은 그 성질은요, 원시 취득에 해당됩니다. 원시 취득. 즉 새로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최초로 만들어져서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것이겠죠. 물론 이때 소유권 취득에 관한 규정, 여기에 이 누가 가져갈 것인가 라는 것을 정해 놓았는데, 이 규정은 임의적 성격을 갖습니다. 당사자가 약정을 할 수 있죠. 갑과 을 두 개의 물건이 이렇게 어우러질 때 이 물건을 갑 너가 가져라, 을 너가 가져라, 이렇게 둘이 합의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합의가 우선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합의가 없을 때 우리 민법에 있는 소유권 취득하는 사람을 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유권 귀속, 이 취득하는 사람, 귀속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은 임의 규정을 갖는다, 이렇게 성격을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합을 볼까요? 자, 부합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는 경우하고, 부동산 간에 부합하고, 동산 간에 부합.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자, 어떤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합됐을 때 이루어지는 부합물, 만들어진 부합물 있죠. 이 부합물은 요게 부동산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취득하자, 이게 이제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 동산이 부동산보다 더 가치가 나가는 그러한 동산일지라도 동산이 부동산과 이렇게 부합되어서 하나의 물건으로서 부동산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종전 부동산 소유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하자, 이게 이제 민법의 태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소유권을, 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소유자는 소유권 상실하는 것이죠. 즉 그 동산은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산 소유자는 그 자신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서 여기에 소유권을 취득한 이 부동산 소유자, 부합물의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부당이득 귀속 관계는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부당이득이 얼마가 발생하고 또 취득할 거냐, 취득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도 역시 임의적으로 정한다. 당사자가 정하는 게 우선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부당이득 법리는 역시
임의 규정의 성격을 갖겠다. 그렇죠? 여기에 따르는 부당 이득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은 임의 규정성을 띈다. 당사의 약정이 우선한다 이 말이겠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간의 부합입니다. 이 부동산 간의 부합에 의해서 부합물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 부합물도 역시 부동산이겠죠. 자, 이 부동산 소유권을 누가 가질 거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합물의 소유권을. 이것은 종전의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종래 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되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종래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예가 종전에 3층짜리 건물에 2개 층을 증축했다 라고 하면 종전의 건물 소유권에 부동산이 이게 부합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종전 건물 소유권자가 이 5개 층의 건물 소유권의 소유자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종전 부동산 소유자가 원시취득으로 당의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보통 부합물에 부동산이 부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대표적인 거 바로 이거죠. 3층짜리 건물에 2개 층을 그 위에다가 증축했을 때 이 2개 층도 역시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으로서 종전 3층짜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석하자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동산 간의 부합입니다. 동산 소유자 사이에 부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는 이 동산과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가? 구별할 수 있다면 이때는 부합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만약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공유하면 되겠죠. 공유관계로 취득한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동산 간의 부합을 주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 구별 여부를 가지고 주된 동산, 종된 동산 이런 내용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소유권 귀속을 정한다. 이렇게 이론을 구성하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 귀속 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31페이지에 보시면 부합에 관한 내용이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의 부합 했는데 여기는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하고요. 부동산 간의 부합도 인정한다라는 것이 판례다. 이게 요건에 B 동그라미 있죠. 거기에 부합하는 물건에 관하여 학설은 부동산에 부합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판례는 부동산이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하단에 판례가 있죠.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는 당의 주유소 토지에 부합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2페이지 가면 리얼 부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했죠. 토지의 부합했는데 여기에는 토지의 건물은 부합될 수 없습니다.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을 때 이 두 개는 부합될 수가 없다. 언제나 건물은 토지에 독립된 부동산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토지에
수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 원칙은 부합되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에 수목이 포함되어 버리죠. 이렇게.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수목을 토지와 분리해서 별개의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다? 바로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목법에 의한 임목 등기가 가능하다면 임목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임목 등기에 가능할 경우 이때는 수목이 독립된 부동산인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 동그라미에 건물의 부합 있죠. 건물에 부합되는 것. 자, 건물에 만약에 동산 구조물을 설치했다, 붙여버렸다 하면 이때는 건물의 소유권에 부합되어 버리죠. 따라서 이 동산은 별개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원칙이죠. 근데 건물에 증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는 뭐라 했죠? 부동산과 부동산 간의 부합의 문제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종래 부동산 소유권자가 부합물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러면 종전의 건물 소유자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판례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 부동산 증축된 부분 있죠. 증축 부분에 관해서 독립성이 인정되고 즉 종전의 건물 부분과 분리하는 구조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리고 이 증축 부분의 증축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이 있을 때 증축할 권한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이때는 증축 부분에 대한 독립된 소유권이 허용되겠죠. 이렇게요. 구조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그러한 증축 부분으로서 이 증축 부분의 증축에 관하여 권한이 별도로 종래의 소유권과 별개의 권한이 성립한다면 인정된다면 그러면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된 소유권이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건물 간에 증축이 있을 때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혼화입니다. 혼화라는 것은 섞인다 그랬죠. 섞임으로 인하여 하나의 물건이 된다 그랬어요. 이렇다면 섞일 수 있는 물건은 동상 간에만 가능하겠죠. 따라서 혼화는 동상 간의 혼화만 존재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혼화물은 어떻게 되느냐, 누구의 소유권이냐 이 말이죠. 이 소유자가 누구냐를 정해야겠습니다. 이 소유권 귀속에 관한 정하는 방법은 바로 동상 간의 부합의 원리를 여기에 그대로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혼화가 되는 동상 간에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주된 동산 소유자가 이 혼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만약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간이라면 그러면 가치가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혼화 당시의 가액 비율로 공유하게 하면 되겠죠. 공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산 간의 부합의 원리를 그대로
준용해서 소유자를 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공요. 이 가공이라는 것은 원재료에 노동을 투입하는 거죠. 노동을 통해서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노동이라는 것은 기술력을 투입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가공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산업에서는 원재료에다가 노동을 투입해서 기술을 투입해서 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이때 이 가공물의 소유권은 누가 가져야 될 거냐 이걸 정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가 이 가공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재료 소유자가 그 물건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원재료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다만 이렇게 가공물을 만들므로 인하여 이 가공물의 가액이 현재의 다액의 증가가 있다. 즉 노동을 가함으로 인하여 당의 가공물의 가치가 원재료의 가치보다 아주 큰 증액의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재료인데 노동을 투입했더만 기술력을 투입했더만은 이 가공물이 예컨대 1000만 원짜리 되었다. 그렇다면 이때는 오히려 이 기술력, 노동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가공자가 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예외적이다. 그죠? 이렇게. 예외적으로 현저한 다액의 증가가 존재하게 됐을 때는 이 가공물의 소유권은 여기에 있는 가공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가공의 법리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합, 혼화, 가공이라는 소유권의 원시 취득의 모습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전부 다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이 부분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소유권 취득은 전부 원시 취득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34페이지에 가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소유권이 만약에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권을 침해당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소유권에 의한 여기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겠죠. 이것은 결국은 소유권의 실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실효성 보호. 이것을 위해서 물권 청구를 행사하게 되는데 이때 청구의 방식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혹은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소유권 침해에 의하여 소유자가 소유물을 점유를 상실했다라고 하면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겠는데, 즉 이때 상대방은 고의 과실 이것을 불문하고 당의 목적물을 현재 침해를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죠. 침해의 점유자죠. 이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불문합니다. 다만 여기에 이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외. 점유 보조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있어서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유 보조자는 이 상대방의 지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점유 보조자 같으면 점유주에게 하면 되겠죠. 점유자. 이 점유자는 고의 과실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침해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민법 213조에 있는 규정이죠. 소유자는 234페이지요. 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점유자에 대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점유자는 직접 점유를 하고 있던 간접 점유하고 있던 모두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 그때 고의 과실은 묻지 않는다. 그러나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의미하죠. 자, 반환 청구는 점유자한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상대방이 거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 가능하냐 하면 바로 점유 권한이 인정될 때죠. 정당한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 점유의 권한이 인정될 때, 이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말 곧 소유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야, 그 점유물은 내 소유물이니까 반환하세요.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때 그 상대방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정리하면 이게 권한으로 인정되는 게 뭐냐? 예를 들면요. 임대인인 소유자가 임대차가 아직 존속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소유물을 반환해라고 하면 당연히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게 이런 사람이겠다. 그죠? 임차인. 또 매매 목적물을 대금을 지급하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 그렇죠? 또 사용차주. 그래서 거래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은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또 동시행 항변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거부할 수 있겠죠. 정당하게 당의 목적물을 점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예컨대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유치권자부터 할까요? 유치권자, 질권자, 이런 사람들도 거부할 수 있겠죠. 정당하게 그 법률 관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정당한 권한, 점유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 부분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정당한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5페이지 가면 거기에 제일 위에 니은 동그라미 상대방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그 물건, 즉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점유 보조다. 그죠? 그리고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한 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상권, 전세권 등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임차권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방해 제거 청구권의 내용에서는 방해하는 그 모습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즉 지금 현재 방해하고 있는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조심해야 될 것은 B 동그라미의 방해란 현재 그 소유권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것, 즉 방법을 실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방해가 계속됐을 때 방해를 제거하라 이렇게 하는데 방해가 끝나버리면 방해를 제거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그 밑에 판례도 그렇게 나눴죠. 즉 마지막 네 줄에 걸쳐서 우리 방해 제거 청구에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정리했습니다. 거기 보면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미 침해가 끝나버리면 과거의 침해 사실에 대해서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고 이때는 오히려 이 방해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즉 손해죠. 이 손해를 배상 청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방해 제거 청구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놨죠.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과를 제거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현재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그 방해를 원인 자체를 제거하라, 방해하고 있는 원인을 제거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방해되는 결과, 즉 방해가 끝나서 결과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 결과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하는 청구권이고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즉 결과 제거로서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것은 방해 제거 청구권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방해 제거 청구의 대상은 지금 현재도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해 원인을 없애라 이렇게 하는 것을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한다. 요 말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소유권에 의해서 침해가 됐을 때, 침해를 받고 있을 때 소유권자가 물권을 청구권으로서 방해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은 소유권에 의해서 나오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바로 소유권의 항구성,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다. 이 항구성 때문에 소멸시효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둬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첨부의 원시 취득 모습과 그 다음에 소유권이 방해됐을 때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공동소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